우리가 시장이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두고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강세장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기업 실적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내가 10년, 20년을 했는데 왜 수익을 못 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나는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아는가? 나의 매매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전의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매일 아침 9시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을 어느 정도 전술을 갖고 들어가지만 상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이번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3월달 네. 그때 금융위기 사태가 혹시 촉발될 수 있었던 미국의 지방은행 그렇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네. 이 정도 위기면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금융위기 시작된 거다. 그쵸. 봐라. 이제 2023년 그 혹독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은행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텼잖아요. 네. 그쵸. 3월 시장.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보는데 시장이 크레딧 스위스면 꽤 큰 은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런 UBS 다음으로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이 망했는데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시장이 버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강할 수가 네.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저는 기술적 분석도 자주 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판단을 할 때 뭐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는지 그리고 5개월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작년 11월 달 이후로는 시장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5개월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우리가 시장이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를 두고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강세장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강세장이면 주도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강세장인데 주도주가 없으면 강세장이 아니죠. 네. 그러면 1, 2, 3, 4에 지금 5월 달까지 그러면 뭐가 주도주였지? 다 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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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주 단에서는 보면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등등 그 2차 전지 관련된 뭐 포스코 홀딩스까지 있었고요. 그러면 대형주에서는 없었냐?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는 강세장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럼 대형주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네. 그렇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때도 경기에 대한 논쟁은 많았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전부가 이렇게 락다운 되는데 무슨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 했는데 그때 대형주에서는 뭐가 움직였죠? 빅세븐 종목 움직였었잖아요. 네. 네. 예, 배터리, 반도체, 인터넷 그런 것처럼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어떻게 보면 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가 뭐가 실적이야? 엔비디아가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AI 모멘텀이 메모리까지도 이어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고 아직까지도 뭐 약세장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얘기하십시오. 네. 아니 작년 하반기에는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충격적으로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다면 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분명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이제 코스피나 S&P 500이나 차트 그려놓고 이때 무슨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올해는 분명히 큰 이벤트는 있었는데 지수상으로는 너무나 별로 변동폭이 없어가지고 반응도 별로 없거나 금방 회복해서 그냥 큰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강한 배경에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실적 동반 없는
상승은 네. 2021년도에 하반기에 우리가 뭐 플레이 투 언하고 뭐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그런 네. 얘기하면서 그죠? 메타버스 세상이 오기는 올 건데 네. 지금 당장 온 세상이 아닌데 그죠? 네. 너무 우리가 그 스토리에 심취돼서 테마주처럼 움직였잖아요. 네. 그 실적을 동반하지 않다 보니까 급등을 했다가 완전히 또 박살이 네. 나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도 뭐 번번이 틀렸던 게 아니 최근에 20년간 보면 25bp씩 타박타박 올렸는데 네. 이번처럼 뭐 울트라 뭐 빅스텝 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40년 전처럼 올릴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이제 강하게 억눌렀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실적 모멘텀 아니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 나오는 주식부터 반등을 강하게 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열매 연구원께서 질문하셨던 시장이 강한 이유는 뭔가? 우리는 이미 올해 1, 2, 3, 4, 5, 6월 달까지는 경기가 아주 박살 날 거니까 이때는 조심해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위험에 대한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화도 시키고 네. 인버스, 곧버스도 잡고 대응을 했단 말이죠. 네. 대응을 했는데 그렇게 박살 안 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다시 되돌림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닝스의 가이던스를 갖다가 70빌리언이 아니라 110빌리언 정도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식부터 시장이 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앞으로 FMC 회의도 또 남아 있고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기업 실적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올해를 제가 보다 보니까 진짜 되게 선반영의 무서움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S&P 500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 SVB 파산 직전쯤에 3,800을 갔단 말이에요, 저점을.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작년에 나왔던 3,577 저점을 이제 깰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시장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한 것 같냐면 그 2월 초부터 3월까지의 그 약 10% 정도의 하락을 요거를 이미 대비한 것처럼 주식을 빼놓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준이든 미국 정부든 유동성 푸는 거에 부담이 없게 만들어서 오히려 주식이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4,200이 4월 10일쯤 갔는데 그땐 또 이제 문제가 없고 이거 은행 이제 이슈가 없어진 거라고 했는데 다시 또 한 4천 초반까지 빠지고 지금 이러는 사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지금 다시 S&P가 4,200이 됐고 이제 코스피는 2,600 가까이 됐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게 좋아진 걸 선반영하고 오히려 6월에는 이 선반영이 끝나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 많이 걱정을 했는데 주식 됐잖아요. 네. 그 부채한도 타결이 됐는데 오히려 이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정확하게 그 요약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왜 갈팡질팡이냐면 주가가 비싼 영역에 있으면 계속 누르는 힘이 강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S&P 500 뭐 20년 평균이 한 16배, 17배, 17배 반쯤 17배 됩니다. 반 되죠. 10년 평균은 조금 더 위에 있지만 네. 그러면 지금 딱 평균치예요. 그죠? 네, 그 정도 평균에 됩니다. 와 있어요. 24배 갔다가 다시 15배까지 빠졌다가 평균으로 지금 와 네. 있는데 이 평균에서 위로 가려면 두 가지 모멘텀이 필요하죠. 금리가 낮아지든지 네. 아니면 어닝이 올라가든지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리는 3월 은행 위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은행 위기가 나오는데 무슨 금리를 더 올리겠어. 네. 거기에 이제 금리가 5.5, 6%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작년 10월 달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었다면 그렇죠. 에휴 이번에 저러면 5월 달에 금리 못 올릴 거야.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갔던 거고. 네. 근데 올렸잖아요. 네, 오래 그렇죠? 올렸죠. 그렇죠. 네. 네. 그래 올렸고 그 다음에는 어닝이 지금과 같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어닝이 못 살아나. 그리고 뭐 PMI도 뭐 50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닝이 깨질 거야라고 했는데 안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가 금리도 올라가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무서워했던 네. 것처럼 금리도 올라가고 어닝도 깨졌으면
많은 분들이 전망했듯이 3,500이 깨졌겠죠. 네. 오죽하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 작년 10월 달에 인터뷰에서 그것도 10월 11일 날 거의 바닥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0월 12일이 바닥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정확하게. 거의 바닥 근처에서 네. 앞으로 S&P 500이 20%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분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네. 어닝이 깨지면 20% 깨졌겠죠.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금리는 올라갔지만 실제로 시중금리는 또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네. 그것도 미리 선반영. 네. 네, 우리 한상희 연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는 주식시장을 보면 와 주식시장이 과거에는 우리가 세수, 내수만 앞을 두면 돈을 벌었는데 네. 시장 자체가 지금 7수, 8수 앞을 네. 두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가 더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빠르게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닝이 높아질 거다 확신 못하죠. 네. 그렇죠. 확신 못해요. 네.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어요. 네. 그죠? 네. 패드 와치를 보면 대충 윤곽이 나왔는데 어닝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코로나 때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7조까지 떨어지면서 어닝이 반토막 났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어닝이 이거는 한 18조까지 떨어질 거야 네. 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올라갔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면 또 이렇게 대응하고 사람도 막 잘랐잖아요.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네, 네, 네. 수익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측들이 맞을 수가 있는데 기업은 다 빠르게 대응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로 가면 어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 때는 전자상거래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네. 전자상거래 기업을 엄청나게 키워줘 버렸잖아요. 네. 저도 쿠팡이나 이런 거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상거래 저같이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떤 모멘텀이 일어나나 가만히 봤더니 아니 챗GPT라는 게 그렇게 좋아? 네. 하면서 벌써 저희 회사에도 막 써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큰 모멘텀을 하나 제공을 했고 그 모멘텀에 맞게 코로나 때는 전자상거래, 코로나 때는 시젠 같은 진단 키트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HMM 같은 네, 운송회사 운송. 사는 게 맞았듯이 지금은 경기에 대한 전망보다도 그래서 지금 AI 이 모멘텀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뭔데 엔비디아 다음은 그러면 과연 이 밸류 체인에서 뭐가 될까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좀 뭐랄까 좀 찜찜하다고 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S&P 500 미국 같은 경우는 네. S&P 500보다 나스닥이 훨씬 강했고 이제 나스닥의 대형 빅테크의 일부 종목만 너무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렇죠.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그렇게 아주 썩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종목의 쏠림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사실 2차 전지 쏠림이 심했다가 코스닥이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베팅보다는 불안하니까 좀 더 미래가 확실한 종목에 좀 더 수급이 쏠린 게 아니었나. 그럼 아직 시장은 탄탄하지 않다라고 보는 불안한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코로나 때 아니 빅7만 올라가는 게 맞냐라고 했었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성장이 나오는 기업에 멀티플이 높게 적용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모든 수급의 논리니까. 예, 100개 종목 중에 100개, 90개 종목이 전부 다 이익을 잘 내는 구간에서는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멀티플이 높을 수가 없죠. 근데 100개 중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얘네들 7종목만 이익을 막 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멀티플이 높아지는 현상이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찝찝한 구석 맞아요. 맞는데 아니 이런 국면에서 아니 쟤네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한상희 연구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 때 그 90년도에 미국의 생산성이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가 2010년 이후로는 또 생산성 증가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모든 이 미국의 그 자본주의 상황에서 돈이 쏠리는 것은 생산성을 네. 획기적으로 그죠 개선시키는 그렇죠. 기업에 돈이 확 몰려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생성형 AI 저희도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해봤어요. 뭐 반도체의 메모리에 차지하는 뭐 이런 걸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봐줘 했더니 한 30초 지나니까 짠 하고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거 애널리스트 두 분 하시면서 그거 그린다고 하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럼요. 네. 엄청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기술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은 맞는 거고 그런 현상이 90년대 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하고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PR이 140배, 170배였지만 지금 성장을 이끄는 기업들 코로나 때도 보면 실적을 내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반등이 들어올 때 PR이 또 70배가 넘어가서 저는 저희 회의할 때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50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70배까지 올라갔으면 PR이 너무 높잖아요. 그쵸.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는.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모멘텀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급격하게 빠질 거다라고 이 기업은 예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익이 성장률이 70%나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네. 그렇죠. 봤더니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깜짝 걸 놀랐죠. 미리 선반영을 해줬던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스토리만 올라가는 주식이면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6월 시장은 전통적으로 보면 6월 시장이 되게 조정을 받는 해예요. 네. 달이라서 네. 그래서 세리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6월이 안 좋고 10월장이 안 좋다 보니까 10월에 확 빠졌을 때 사면 또 할로윈 전략이 네. 먹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6월달 이 조정장을 좀 잘 이용을 하셔서 이번 조정장에 그동안 이제 은행 사태 이후로 현금화를 시켜서 네.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6월 조정장은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책에도 이제 고수분들하고 이게 다 인터뷰하신 내용이니까 이게 철학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를 따라 사야 되냐,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도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 그동안 피해를 봐서 많이 죽어 있는데 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서 사야 되냐, 이거는 철학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네. 모멘텀을 하시는 분은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사는 거고 네. 아니고 밸류가 있는 애를 열심히 해서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 점님이 딱 지금 느끼시기에 어떤 쪽으로 말도 6월에 이제 조정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떤 쪽이 그래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철학적으로 봤을 때. 네, 핵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투자 철학과 그다음에 나의 투자 스타일은 뭔지 그걸 갖다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나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없고 그냥 시장에서 좋다는 주식만 쫓아 사는 그런 분들이 한 90%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돼지가 아니라 곰이든 네. 베어든 돈을 네. 버는데 쫓아다니는 돼지가 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자기의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적성이라는 게 있어서 두 분은 40은 넘으셨죠. 네.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0 넘으신 거 맞아요? 네, 네, 그럼요. 대표님도 네. 마흔이 안 되신 걸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마흔이 네. 되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은 되게 고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40이 넘으시면 잘 안 바뀝니다. 아, 네. 내 성격하고 내 스타일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시장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네. 가치주가 올라가는 장이 있고 성장주 올라가는 네. 장이 있고 블루칩이 또 올라가는 장이 있고 그러면 시장도 구분을 해서 나는 이런 장에 나는 돈을 잘 벌더라.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네. 나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 네. 투자 철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매매를 할 때 이 투자 철학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투자 철학 이제 스타일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 좋아합니다. 성장주 좋아하는데 남들이 인지하기 전에 그렇죠. 아니 분명히 이 모멘텀이 생겼는데 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제가 예전 책 네. 투자의 투자의 본질에서 본질.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거라고. 네. 근데 대부분은 대중들이 다들 인지하고 서로 확신을 할 때 막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턴어라운드 모멘텀이라든지 네. 성장 모멘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긴가민가 할 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AI 세상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사야 되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주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제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이 블루칩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고퀄리티 주식들, 경기 별로 안 타는 기업들. 네.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또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빠지는 기업은 저런 기업은 경기 별로 안 타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루이비통 가방 만드는 회사 네. LVMH. 네. 제가 LVMH를 보면서 정말 백화점 앞에서 저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줄 서 있는지 그쵸. 몰랐어요, 저는. 네. 네. 봤더니 지금 샤넬 백을 지금은 사지 않으면 세일을 안 한다면서요. 네. 네. 1년에 4번이나 올렸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올리더라고요. 네. 600만 원 하던 게 2019년에 600만 원 하던 게 지금 1200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도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박살 나는데도 계속 가격 인사. 네. 그런데 여전히 줄 서서 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고퀄리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작년에도 루이비통 LVMH 주가는 30% 빠졌어요. 네. 네. 그런 주식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기다리기만 하면 네. 네. 기다릴 수만 있으면.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이런 세계 1등 그룹에 있는 이 명품 기업들을 투자자들의 그런 경기에 대한 두려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블루칩을 마이너스 30, 40, 50. 근데 블루칩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0이 저점인지 50이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30이면 사요, 그냥. 네. 30이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보면 변동성 되게 심해요. 엄청 심하죠. 3분의 1 네. 토막이 났었다가 이번에 그렇죠. 신고가가 났죠. 그렇죠. 네. 320에서 130 갔다가 네. 지금 400 갔고 2008년도에도 보면 거의 마이너스 90% 나요. 네. 네. 그런 변동성을 그 투자의 본질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블루칩 같은 기업들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마켓 리스크 때문에 눌러져 있을 때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 주식을 사줄 때도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터지면 안 된다라는 그 워런 버핏의 얘기를 잘 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50% 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네. 아니 터지지 말라 해놓고 네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50%? 그건 무슨 얘기지? 내가 사는 주식은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네. 성장을 이어가는 주식. 네. 네. 경기가 안 좋아져도.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명품 기업들을 눌림목에서 이래 사고 샀다가 더 빠져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장 안 돼, 미장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네. 그런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투자에 있는데, 따라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보면 저는 갈수록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 부자들이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왜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세계 1등 그룹의
기업들이 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엔터테인먼트 네. 그렇잖아요. 네. 블랙핑크라든지 BTS 네. 세계 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조선부터 반도체 1등 되고 핸드폰 1등 되고 뭐 이러다가 또 지금 자동차도 전기차에서 거의 3등 하고 있잖아요. 네. 탑티어로 가고 있잖아요. 그 탑티어에 있는 주식이 변동성을 보일 때 밑에서 살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많다는 거죠. 네. 오히려 변동성이 크니까 기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사실 주도주가 2차 전지였고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대형주로 와 있고 이런 상태면 꼭 주도주를 고민하기보다 이렇게 좀 저평가되는 걸 찾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아까 AI 계속 말씀하셨는데 AI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충분히 인지를 못한 것 같으니 요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 보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요. 네. 웬만하면 나스닥 시장의 모멘텀이 우리랑 같이 갈 때 네. 그때 저는 투자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2020년 포인트네요. 코로나 때 테슬라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테슬라가 제일 강하게 갔었잖아요. 네. 뭐 지금 엔비디아처럼. 네. 그때 테슬라가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전고점을 가장 빠르게 돌파했던 게 테슬라였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그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이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 그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모멘텀을 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AI, 생성형 AI의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해 오를 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된 게 사실 없거든요. 테슬라도 네. 아직 반토막.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런 네.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투자 철학, 투자 스타일이 네. 있잖아요. 네. 이대호 선수랑 김주찬 선수, 요즘은 이종범 선수 아들 이정우 뭐 등등 보면 뭐 미국에서 뛰고 있는 배지한 선수 뭐 등등 있는데 다 스타일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대호 선수 보고 야 너는 왜 도루를 못해 이렇게 네.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방금 2차 전지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3년 전에는 저희 포트에 제일 많았던 게 2차 전지였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워낙 좋았으니까. 네. 네. 미국 주식은 무조건 테슬라였고, 예, 한국 주식은 뭐 LG화하고 막 잔뜩 들고 네. 저희가 대주전자까지 샀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CATL이 연초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CATL 반토막이 보합이에요. 더 난 그쵸. 보합인가요? 네. 엄청 빠진 줄 알았는데 엄청 났군요. 그래요? 작년에 하반기에 많이 빠졌죠. 빠졌군요. 네. 네. 보합이고 미국의 모멘텀이 뭐지? 보니까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2015년까지 바이오가 그때 나스닥 생명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네. 2015년 7월 달에 바이오 지수가 한 30% 빠지면서 네. 그때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 네. 시작했어요. 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2016년도에도 아니 반도체가 가는 게 맞나 했는데 16년, 17년, 18년 초까지 쫙 계속 갔잖아요. 갔죠. 네. 그런 것처럼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저는 그 미국 시장은 왜 미국 시장을 보는지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공매도 엄청나게 공매도가 그렇죠. 있잖아요. 리포트 쓰고 치죠. 거기는 뭐 아예 그러니까요. 대놓고. 아예 네. 대놓고. 네. 그래서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신용 규모가 지금 한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예, 우리나라는 한 900조라는 신용을 네.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엄청난 공매도와 네. 신용이 막 매매가 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번에 그 8개 종목 사태처럼 네. 수급으로 인위적인 모습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게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하고 그런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 거짓이 없는 성장 모멘텀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 스타일하고는
제 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폭등했다가 말씀하신 그 실적 발표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대형주가 이런 실적을 발표할 수가 있나. 그리고 굉장히 정보가 투명한 시장이구나.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화끈하게 오르는 거 보면서 놀랐는데 어제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AI 반도체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점 대비해서는 250% 가까이 엄청나게 올랐고 올랐죠. 올해만 170% 오른 주식이 어제 마이너스 5% 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꺾였나? 그쵸. 네, 팔고 싶겠죠. 네. 다무다른 교수도 400불 넘어가기에 난 팔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팔고 싶죠. 그 어닝이 그 가이던스를 준 거를 반영을 하는 바람에 PER 70배가 넘었던 게 지금 이제 50배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50배는 싼가 비싼가 보면 애매한 가격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워낙 이 엄청난 모멘텀이 생겼지만 50배 그리고 다음 분기에 거의 40% 이상 50% 이상 증가하는 걸 다 반영을 해줬잖아요. 네. 거기서 50배면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는 팔았구나. 네. 저도 여기서 엔비디아를 쫓아가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도 제가 테슬라 그렇게 좋아했지만 테슬라가 이제 700불 될 때는 3분의 1 팔았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은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으면.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은 아직 성장할 룸이 있지만 네. 주가는 단계 많이 올랐고 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찼다. 네, 충분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이게 또 굉장히 또 매우 시청자분들이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매우 매우 좋아하시는 인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고수분들하고 만나고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이 고수의 멘트 떠오르는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책을 다, 쓰신 겁니다. 그래서 다 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사실 지난번 투자의 본질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쓴 책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이 책은 그 식사합시다에서 초대된 뭐 주식농부 박용옥 회장님이라든지 뭐 이한현 본부장 이다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수비수 강영현 이사님 등등 과거 1년 동안의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관점과 어떤 투자 철학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하고 합의가 된 게 야 우리 이렇게 책 내가지고 다 기부하자. 네. 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책 팔러 나왔다고 네.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에요. 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주식의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할 때 네. 가장 위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작년 10월, 11월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사태까지 네. 있었을 때 네. 이 자리에서도 그거 분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닌가요?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갔으니까 네. 1,500원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에요? 1,500원은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때 그때 주식을 샀으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는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의 관점과 투자 원칙도 써놨긴 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정말로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이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걸로 착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 주변에서 다 그래요. 네. 정보 좀 달라고. 네, 네. 그렇죠. 무슨 정보? 그런 거, 정보, 그런 매매 자꾸 정보에 의존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를 알려줄 리도 없고요. 네. 그런 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투자 고수들의 그런 투자 철학과 관점을 아셔야 되고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자,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는 그래요. 3천 넘어갔을 때 제 네. 인생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 저 무조건 다시 삽니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작년에 2,200 갔어요. 네. 근데 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위기는 주인공이 밖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바이러스 위기 다 보면 주인공은 바뀌는데 비슷해요. 옛날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 있잖아요. 네. 파리의 연인부터 시작해서 청담동의 앨리스 등등 보면 네. 제가 보면 스토리 똑같아요. 네. 그 한 명의 이렇게 불우한 여인이 있고 네. 굉장히 부자 남자가 또 좋아해주고 네. 뭐 이런 삼각관계 거기에 또 옆에 좀 나쁜 친구가 또 하나 있고 이렇죠. 있고 네. 또 아주 이쁜 또 네. 부자 또 여자가 있으면서 예. 경쟁 관계 예. 이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막 엄청 재밌어요. 또 막장 드라마도 비슷해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역사는 무조건 반복돼요.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역사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 최근 1년 동안의 이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 코로나 때 그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복기를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분 리포트 있잖아요. 네. 두 분 말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 1년치 제 책상에 있어요. 네. 왜 안 버리냐면 네. 지나가고 나서 다시 봐요. 네. 버리면서 이제 다시 보거든요. 아, 이분은 이때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나. 복귀하는 거예요. 네. 예,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보지만 시장이 6개월, 1년이 지나고 그 타겟 프라이스 제시한 것들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욕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에 변명을 하면 좀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변명을 해드려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차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나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철저하게 이 숫자를 적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숫자에 기반해서 기업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 네덜란드부터 미국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없어요. 네. 그죠?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타겟 프라이스가 뭐 계류율이 얼마일 때 투자하면 돈 번다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야, 내가 우리 한국 시장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봐가 돈 못 벌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내가 잘 모르는 기업을 대신 탐방을 가주셨잖아요. 그렇죠. 탐방을 가주셔서 이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거기에 만족하셔야 되고 그 이후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리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나간 리포트를 제가 좀 본다고 말씀드렸듯이 과거 1년에 대한 복귀는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 복귀를 하기에 제일 좋은 책이에요. 네. 여기 보면 네. 박영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네. 4월 달에 역시나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때도 식사하면서 4월 달이면 뭐야 금리 인상 시작하고 네. 분위기 약간 싸해질 때 네. 전쟁 직후잖아요. 또 맞습니다. 2월 24일 전쟁. 빠지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였을 수도 있죠. 3월 네. 10일 유가가 막 130불 네. 찍고 그런 상황인데도 박영호 회장님은 두려움 전혀 없어요. 나 요즘 나 무슨 주식 샀어. 네. 네. 그런 자신감을 보면서 와 역시 주식은 저렇게 해야 된다. 네. 우리 주변에 주식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한화의 유비 팀장이라고 배당주의 이 1조 배당 펀드 네.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배당이나 이런 기업의 어떤 배당의 흐름이 바뀌고 하는데 보면 사연이 있다는 거죠. 주식에 보면 사연이 있다. 그런 거 보면 예전에 강승부 지금은 대표가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지배구조를 봐야 주가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얘기처럼 배당을 왜 안 주다가 주게 되고 이런 거에도 보면 다 사연이 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한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나면 4시쯤에 거의 300개의 기업의 주가를 본대요. 네. 네.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은 딱 압축해가 15개인데 네. 300개의 기업을 왜 보겠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 말고도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이다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주식에는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부터 참 주옥 같은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한 1년을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예, 한번 복기를 해보는 책으로 이 고수들하고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 책
굉장히 이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제목부터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인데 사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저의 선배님은 여의도 선배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위기는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냥 위기다. 근데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만의 투자의 복귀도 중요한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박영욱 대표님 그 주식농부 분께서는 바닥에 사서 무릎을 판다. 네. 이거 굉장히 낯설은 얘기잖아요. 바닥에 사서 무릎을 판다?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 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소신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무님은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닥에 사서 무릎을 판다니. 박 회장님이 신고한 주식만 3천억이 넘으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바닥에 사서 무릎에 팔아가지고 3천억을 버셨지? 그죠? 네. 네, 그런 거 조금 의아했는데 저는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허리인 경우도 있고, 그쵸. 그쵸. 네, 무릎이다 생각해서 샀더니 그게 허리였어요. 그쵸. 네. 밑으로 더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무릎이냐 어깨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무릎인지 어깨인지 알려면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식 투자에서 내가 10년, 20년을 했는데 왜 수익을 못 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나는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아는가? 두 번째는 나의 매매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매매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삼성전자 9만 원에 쫓아 사셨을 때 밸류에이션 그냥 삼성전자는 PBR 1.1배에 사서 2배 되면 파는 주식인데 왜냐하면 사이클 기업이니까. 네. 근데 2배에 쫓아 살 때는 왜 쫓아 샀나라고 보면 무슨 울트라 사이클이 오는 줄 알고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영역 파운드리까지 다 장악할 것처럼 네.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네. TSMC라는. 그게 쉽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하이닉스는 0.9에 사서 1.6에 파는 게임인데 0.9, 0.8까지 갔잖아요. 네. 무섭잖아요. 네. 무서운데 글로벌하게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중국 못 들어왔잖아요. 이런 시장이면 조절을 하잖아요. 이번처럼 생산을 조절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나는 0.9에 사서 자 파는 것도 문제예요. 파는 것도 지금 막 팔고 싶잖아요. 네. 왜냐면 물려 있다가 본전됐으니까. 네. 물려 있다가 본전됐으니까 막 팔고 싶다고 해요. 이거 네. 인간 본능이에요. 내가 이 삼성전자 6만 7천 원만 가라. 나는 이제 무조건 팔고 다시는 안 쳐다볼 거예요라고 얘기를 누가 예전에 하시길래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네. 고생한 게 얼만데 꾸준히 물타기를 했다가 많이 먹고 파시라고. 네. 최소한 15% 이상 한 30% 먹고 파시라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매매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성장주가 됐든 저는 아까 성장주의 매매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네. PBR 10배 넘어갈 때부터 줄이고 안 사요, 그때부터. 네. 왜냐하면 옛날에 화장품도 PBR 14배까지 가고 PBR 10배 넘었던 성장주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10배에서 14배 갈 때, 10배에서 20배 갈 때 안 먹으면 돼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그 밸류에이션을 갖고 성장주는 어떻게 그 자산주는 어떻게 일단 블루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나는 방법론이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올바른 매매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인데 한국이 특히 어려운 게 너무 미국은 어렵죠. 자본이 되게 작아. 예를 들어 애플은 몇십 배거든요, PBR. 그러니까 네. 그게 안 맞는데 네. 한국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PBR은 그렇지만 PR은 이제 올해 엄청나게 높겠죠. 이게 안 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사이클 산업을 배울 때는 무조건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팔아라. 왜냐면 저 PR이 사이클이 꼭지란 얘기니까 이렇게 그렇죠. 배운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대표님은 약간 PBR 프레임워크를 약간 쓰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PER이 한국은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PBR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심플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좋으니까. 네. 한국 시장에 한해서는. 미국 네. 시장은 저는 PBR 전혀 안 봐요. 네, 네. 그렇죠. 네. 미국 자본이 너무 시장은 조금해서. 네. PER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성장주를 가지고 PBR로 보면 안 돼요. 성장주는 이익이 40% 아니면 이익이 70%씩 늘어나면서 이 북밸류가 계속 올라오는데 PBR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의 이제 블루칩, 아까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철저하게 이제 PER 이 밴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여요, 사실. 그리고 워낙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예측 가능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이 또 확 올라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 방법이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클리컬이 너무 많아요. 네. 전부 시클리컬이에요. 그렇죠. 은행주도 시클리컬이에요. 맞죠. 올 네. 1월 달에 은행주 무슨 그 주주소송 이런 거 비슷하게 네.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가치주, 자산주 이 PBR 0.5, 0.3 하는 이 가치주가 성장 모멘텀이 생긴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는 무조건 쫓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저희 고객분들한테 해드렸는데 결국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치주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성장주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고 시클리컬 매매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클리컬들이 많기 때문에 PBR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PBR로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PBR 밴드가 0.5에서 1 사이에 움직이다가 0.2에서 0.5 사이로 밴드 자체가 그런 레벨 경우가 다운될 너무 수가 많죠. 있잖아요. 네, 너무 네. 너무 많죠. 많죠. 너무 네. 많죠. 예,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시클리컬 산업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경쟁 구도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그 코로나 때 뭐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코로나 그 빅7 이후에 하반기 장을 세미 차화정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제가 그 앞에다가 세미라는 말을 붙였어요. 네. 그러면 차화정 장세가 언제 왔지? 2008년 이후로 그죠? 2009년도에 그때는 7공조 올라가고 2010년, 11년도에 차화정 장세가 네. 왔는데 그때는 중국의 자금률이 100%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막 했을 때 이구환신하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랑 철강이랑 정유랑 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수혜를 보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에 10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중국 어마어마한 화학기업과 어마어마한 네. 생산 캐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화정 장세가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셈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320 하다가 130까지 빠지니까 무섭잖아요. 네. 근데 GPU를 AMD가 완전히 엔비디아의 GPU를 뛰어넘는 A100이 아니라 뭐 AMD만의 뭐 새로운 뭐 K500 이런 게 나왔나?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 불가, 없네? 엔비디아 GPU 하면 대체 불가네? 라고 하면 사도 된다는 거죠. 네. 그 밴드를 보면서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도 메모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LC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LED라든지 와, 중국에서 어마하게 만들어. 플레이어가 늘어나면 절대 밴드를 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기업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네. 이거 너무 실전적인 질문이라서 근데 시간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PBR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PBR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산주나 이런 시클리컬도 그렇지만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의 PBR을 보면은 그냥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지위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걔네들도 밴드가 있었을 텐데 이게 깨졌을 때 보통은 깨졌으니까 사야지 했을 때 더 빠지면 이거를 사실은 손절하는 게 맞았는데 어렵잖아요. 네. 이런 약간 너무 디테일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혹시 있으실까요? 정답은 없지만 의견 차원에서. 네. 정답은 없지만 제 생각은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너무 네, 중요하죠. 네. 그게. 네,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많이 빠졌어요. 네. 17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8만 원, 9만 원 뭐 빠지고 네. 반토막이나 더 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 회사만의 그쪽 섹터가 얘만 그렇게 빠졌나라고 보면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팡 기업들이 거의 다 70% 이상 빠졌었죠. 네. 네. 걔네들은 지금 다 반대를 했는데 다 걔네들은 지금 못하고 네. 있어가지고. 예. 플랫폼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빠졌다가 근데 유일하니까 다시 반등이 들어가죠. 그렇죠. 반등이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도 과거에 보면요. 엔비디아가 항상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요. 네. 최근에 보면. 왜냐면 GPU는 걔가 독보적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메모리는 플레이어가 세 그렇죠. 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독보적인 거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플랫폼 기업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코스닥에는 아프리카 TV 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은 왜 빠졌지? 금리라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살까 말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져버렸으니까, 예. 무섭잖아요. 네. 자, 무서운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거는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 영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를 제가 그렇게 좋아해도, 카카오를 지금도 17만 원에 사도 됩니까? 얘기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제가 PBR 얘기했어요. 네. PBR 10배 이상에서는 저는 안 삽니다. 오래 네. 팔아야 됩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플랫폼 기업은 그렇죠. 무형의 자산이 그렇죠. 이 플랫폼이 이게 어떻게 이게 북밸류로 회계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PBR이라는 이런 지표는 이제는 쓸데없는 지표라고 네. 얘기하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위험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고 갈 때 그 북밸류 가치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왜 북밸류 가치를 무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대체 불가인가 아닌가만 보자고요. 네. 네이버 대체 불가, 지금 대체 불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려는 있어요. 챗 GPT 때문에 이거 그렇죠. 나중에 이거 안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하잖아요. 네이버가 2002년도 상장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야후에서 구글로 되고 네. 구글의 검색 기능이 완전히 장악했을 때 예. 아유 네이버 같은 게 되겠어? 그죠? 근데 국내 시장은 장악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감이 지금은 작용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네이버에 그러면 이제 경영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는 거죠. 최수연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글 데이터가 챗GPT보다는 그래도 한 6,000배 이상 많아요. 그 말은 어차피 검색 봐라. 구글 가서 우리 한국 맛집 검색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우리 생성형 AI 우리 곧 출시할 거야. 근데 예. 연기가 됐어요. 예. 연기되면 혹시나 그 GPU를 그걸 확보를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네이버의 지금과 같은 그런 독보적인 이 지위 카카오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카카오 네. 단톡방에서 얘기 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약간 이제 수익에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네. 카카오에서 뭔가 그 엑셀 파일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하면 안 닫게요. 네. 광고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카카오가 2019년도에 톡보드라는 거에서 광고를 올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네. 실적 모멘텀이 시작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카카오가 욕을 많이 들어먹더니 이제는 수익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보면 PBR을 계속 무시하는데 지금 네이버의 PBR이 2배 미만에 맞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카카오는 한 3배 중반 되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럴 때 PBR을 믿고 또 사야 된다는 거죠. 믿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닌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 네. 산업이니까. 네. 오늘 왠지 전무님의 이 말씀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 말씀해 주신 이 히스토리와 지금의 설명은 나중에 성지순례를 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뭐 지금 추천하거나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주식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럼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국면에서 우리가 좀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과열되어 있을 때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좋은 예로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수들의 투자 철학도 궁금하지만 저는 사실 전무님의 이 투자의 본질부터 지금 투자 철학을 지금부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짧게 이 전무님의 투자 철학,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조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그 옛날에 이치로 선수가 네. 메이저리그 진출해가지고 그 MVP 처음에 뭐 신인왕과 동시 신인왕 같은 거 수행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치로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3할 이상의 그런 타율이 나오나 봤더니 번트를 대고 확 뛰어가지고 다른 선수 같으면 내야 그냥 땅볼로 아웃이 될 건데요. 아웃인데 네. 그걸로 1루 진출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1루 가나 이대호 선수가 담장 맞추고 1루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려서, 1루 네. 가나 어차피 1루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타점이 아니라 안타. 안타 하나 안타. 기록되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로 벌면 돼요. 벌면 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났죠. 네. 52주 신고가란 말은 최근에 1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어느 시점에 샀든 다 수익 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정확히 10월 달에 많이 하셨죠. 왜 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제가 삼성전자 위에서 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과거에 나는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가면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꾸준히 사가면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작년 하반기가 한번 무서워서 못 산다는 거죠. 무섭죠. 그렇죠. 아니 무섭죠. 8만 원, 7만 원 네. 샀는데 이게 막 5만 원대까지 54,000 원이 하니까. 돼버리니. 네. 근데 계속 사셔야 그게 단가도 낮아지고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나는 시점 그 전에는 굉장히 위기 이게 사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아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반도체를 이어서 주도할 겁니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네이버를 그동안에 사모으신 분들은 아씨 이거 자르고 지금 저거 쫓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이 기업도 아마 1년 지나면 52주 신고가가 저는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